이게 내 전부인데. 진흙탕에 주저앉은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서진 떡볶이 간판을 꼭 안고 있는 24살 소녀의 모습이 처참했죠. 푸아! 꿀 좋다! 진흙탕에 앉았네! 용역업체 직원들이 비웃었어요. 사진 찍어야겠다! 인스타에 올리면 재미있겠는데?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왜요? 공공장소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까지 찍고 있었죠. 왜 이래야 하는 거야? 소미의 절규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을 벌인 장도혁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미예요. 24살 인천 북성포구 시장 입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거든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을 딛고 일어나면 할머니의 깊은 숨소리가 들려와요. 산소 농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요. 할머니, 아직 주무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앳되어 보이지만 눈가의 잔주름은 어느새 늘어났어요. 하루 14시간씩 불 앞에 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면 어젯밤에 손질해둔 떡과 어묵들이 냉장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은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떡값이 자꾸 오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한 봉지에 1,000원이던 게 이제는 1,500원이에요. 아무래도 가격을 올려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어요. 시장 어르신들이 용돈 아껴서 사드시는 떡볶이인데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겠어요? 6시가 되면 포장마차를 끌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져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스레인지 점검이에요. 불이 제대로 켜지는지,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낡은 가스레인지를 어루만지며 속삭여요. 이 가스레인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거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튼튼해요.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고춧가루와 설탕, 간장을 넣고 정성스럽게 저어가며 끓여요. 이 맛의 비결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레시피거든요. 노트 한 귀퉁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는 그 비법이에요. 소미야,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참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7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은 김할아버지세요. 쓰레기 수거차를 모시는 분이죠. 소미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할아버지. 평소처럼 드릴까요? 그래, 떡볶이 한 접시하고 순대 조금만. 김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메뉴를 주문하세요. 그런데 돈을 내실 때마다 100원씩 더 주시거든요. 제가 거슬러 드리려 하면 손사래를 치시며 가버리세요. 8시부터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간식을 사러 와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동전을 모아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해져요. 저도 저 나이 때는 친구들과 그렇게 먹었거든요.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 많이 먹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주는 일이니까요. 10시가 되면 시장 상인분들이 하나둘 찾아오세요. 야채가게 사모님, 생선가게 아저씨, 옷가게 언니까지 모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들이에요. 소미야, 요즘 장사 어때? 그럭저럭요. 할머니 병원비는 겨우 나오거든요. 아이고, 우리 소미 고생이 많아. 야채가게 사모님이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려요. 정오가 되면 직장인들이 점심을 사러 와요. 빨리 먹고 가야 하는 분들이라 서둘러 포장해 드리죠. 그런데 가끔 천천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 오셔서 묵묵히 떡볶이를 드시는 분들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또 오세요. 그렇게 오후 시간이 흘러가고 해가 지면 퇴근하는 사람들과 학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 찾아와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프지만 손님들의 만족한 표정을 보면 피로가 사라져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장사를 마무리해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정리하죠. 그러고 나면 하루 매출을 계산해야 해요. 오늘도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고 나면 5만 원 정도 남죠. 할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니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맞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조용해요. 포장마차 바퀴 소리만 덜컹거리며 따라와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요. 집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깨어 계세요. 투석을 받고 오신 날이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요. 소미야, 왔구나. 오늘 장사 어땠니? 네, 할머니. 괜찮았어요. 고생이 많다, 우리 소미가. 할머니의 말씀에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계시고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계시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상자를 꺼내봐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가끔 이걸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군가 이 시장을 헐고 큰 건물을 짓는다는 소문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혼자 중얼거리며 상자를 다시 넣어둬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져요. 이 작은 행복마저 빼앗길까 봐서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할머니를 위해,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상인분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리고 계시거든요. 무슨 일이지? 포장마차를 끌고 제자리로 가는데 시장 입구에 하얀 종이가 크게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도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가까이 가서 보니 공고문이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북성포구 시장 재개발 사업 공고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 기존 건물 철거, 노점상 정리,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선명한 서명이 있었어요. 장남건설 부회장 장도혁.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서명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 한 장의 종이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니까요. 소미야, 봤니 저거? 야채가게 사모님이 다가오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죠. 네, 방금 봤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웬 재개발이래.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신 분이 이렇게 당황하시는 걸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오셨어요. 평소에는 항상 웃으시던 분인데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으셨죠. 노점상들은 보상도 없다고 나와 있어. 네, 그게 무슨 불법이래. 허가 없이 장사한 거라고. 아저씨의 말씀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허가 없이 장사한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였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시니까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와서 떡볶이를 드시는 동안에도 자꾸 그 공고문이 생각났어요. 국물을 젓는 손도 떨리고 주문을 받을 때도 집중이 안 됐죠. 언니 괜찮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요? 단골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채 가게 사모님께 잠깐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시청으로 향했어요. 인천시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평소라면 예쁘게 보였을 가로수들도 오늘은 그냥 회색빛으로만 느껴졌어요. 시청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죠. 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민원실을 찾아갔어요. 넓은 공간에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앞쪽에는 접수 창구가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죠. 47번 고객님. 제 번호가 불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 앞에 섰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북성포구 시장 재개발 때문에 왔어요. 노점상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아, 그 건이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 불법 노점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불법이라고요. 저희는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해왔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보상할 근거가 없습니다. 직원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럼 허가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새로운 노점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시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찾아보시는 것밖에는. 직원의 말이 끝나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돈이 없었고 다른 업종을 찾는다고 해도 마땅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혹시 재개발 사업 담당자와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민간 사업이라서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남건설이라는 회사 말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으려는 눈치였죠.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후 민원실을 나왔어요. 시청을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만 혼자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휴대폰으로 할머니께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소미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냥 목이 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때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어요. 상인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계셨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미야, 시청 다녀왔다며. 어땠어? 생선 가게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럴 줄 알았다. 공무원들이야 늘 그런 식이지. 아저씨의 한숨이 깊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금방 가는 거리인데 발걸음이 무거워서 그런지 한참이 걸렸죠.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살짝 열린 문 사이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방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재개발 공고, 시청 민원실, 그리고 그 차가운 대답들.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답은 주실 수 없었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도 평상시처럼 장사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죠. 이게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시간이었죠. 몇몇 할머니들이 떡볶이를 드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소미야, 요즘 재개발 이야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밝게 대답했지만 저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재개발 공고가 붙은 지 사흘째인데 아직도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무언가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트럭 세대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뒤이어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났죠. 저게 뭐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북성포구 시장 불법 노점상 철거에 들어갑니다. 해당 업주들은 즉시 철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컹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철거요. 갑자기 왜? 야채가게 사모님이 다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죠. 모르겠어요. 미리 연락도 안 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곧 그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앞서 걷는 사람은 구청 직원 같았고 뒤따라 오는 사람들은 용역업체 직원들 같았어요. 여기 노점상이시죠? 즉시 철거하셔야 합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야지. 공고는 이미 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통지예요. 하지만 손님들이 아직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의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뒤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어요. 빨리빨리 치우세요. 우리도 할 일이 많거든요. 제발이요. 하루만 더 주세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준비는 무슨 준비?
불법이면 당장 치워야죠. 용역업체 직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포장마차 앞에 팔을 벌리고 섰어요. 떨리는 몸을 억지로 버텨가며 말했죠. 여기 제 전부예요. 제발 하루만요. 비켜요.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합니다. 구청 직원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약값도 못 내요. 정말 간절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업체 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약값 그런 거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불법은 불법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포장마차를 밀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요. 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쿵 소리와 함께 포장마차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그 순간 국물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철퍽.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닥을 적셨죠. 아. 입에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이 한순간에 사라졌거든요. 떡볶이 떡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오늘 아침에 정성스럽게 손질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쓰레기가 돼버렸죠. 괜찮아요, 소미야. 야채 가게 사모님이 달려와서 제 어깨를 붙잡아 주셨어요. 사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됐어요. 이제 치우고 가세요. 용역업체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한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다른 노점상들도 하나둘 철거당하기 시작했어요. 50년 넘게 붕어빵을 파시던 할아버지의 가게도 호떡을 파시던 아주머니의 가게도 무너져 내렸어요.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상인들의 울음소리와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였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들 생계수단을 이렇게. 생선 가게 아저씨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문의사항은 구청에 하세요. 구청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은 채로 흩어진 떡볶이를 바라봤죠. 소미야, 일어나. 사모님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사모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사모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용역업체 직원들은 제 포장마차를 트럭에 실어버렸어요. 10년 넘게 써온 소중한 것들이 쓰레기처럼 던져졌죠. 이것들도 가져가야 하나요? 한 직원이 바닥에 흩어진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그런 건 그냥 두고 가요. 청소업체가 치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제 삶의 터전이 그냥 쓰레기였어요. 정성과 애정이 담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1시간 정도 지나서 용역업체가 떠났어요. 시장은 폐허가 돼 있었죠. 노점상들이 있던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았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흩어졌어요. 어떤 분은 울면서 가셨고 어떤 분은 분노에 차서 욕을 하시며 가셨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닥에 스민 빨간 얼룩을 바라보며 말이에요. 소미야, 집에 가자.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네. 힘없이 대답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흘러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이미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소미야.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드디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머니 약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할머니가 계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단순한 재개발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장도혁이라는 사람.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철거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어요. 어떻게든 남은 것들을 수습해 보려고요. 시장 입구에 서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제까지 북적이던 자리가 텅 빈 공터로 변해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부서진 간판 조각들과 음식 찌꺼기만 흩어져 있었죠. 제가 장사하던 자리로 가봤어요. 바닥에 빨간 국물 얼룩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어제 쏟아진 떡볶이, 국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고 있었죠. 여기 있네. 구석진 곳에서 제 POP 간판을 찾았어요. 소민의 떡볶이라고 정성스럽게 써놓은 간판이 반으로 부러져 있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만든 것이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부러진 단면이 날카로웠지만 소중히 안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 돌아보니 어제 왔던 용역업체 직원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 남자가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청소 안 했네요. 더러워서 어떻게 지나다녀요. 뒤따라 온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저희가 치우라고 했나요?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공터예요. 누구든 지나갈 수 있죠. 선글라스 낀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뭘 또 주워요? 쓰레기인데. 제 물건이에요. 쓰레기나 다름없잖아요. 그가 발로 제 옆에 있던 국물통 조각을 찼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더 멀리 굴러갔죠. 그만하세요. 왜요? 어차피 버릴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조각을 발로 찼어요. 어머니의 유품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것들인데 그에게는 그냥 쓰레기였죠. 제발 그만해주세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왜 화내요? 불법 장사하다 걸린 주제에.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법 어긴 거죠. 허가 없이 장사한 거잖아요. 그의 말투가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그때 실수로 발이 미끄러졌어요. 어제 비가 내려서 바닥이 질척했거든요. 균형을 잃고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쿵! 엉덩방아를 찌우며 진흙탕 속에 주저앉았어요. 찬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죠. 손바닥에 흙이 묻고 바지도 더러워졌어요. 푸아! 용역업체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꼴 좋다. 진흙탕에 앉았네. 사진 찍어야겠다. 인스타에 올리면 재미있겠는데. 그중 한 명이 정말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일어나려 했지만 바닥이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졌어요. 왜요? 공공장소인데 사진 못 찍을 이유 없잖아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가 진흙탕에 주저앉은 모습이 찍혔을 거예요. 이게 내 전부인데. 목이 메어서 겨우 말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부서진 간판을 꼭 안고 있었죠. 전부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불쌍하네. 그러게 공부를 했어야죠. 떡볶이나 팔면서 뭘 팔아요. 그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 시장에 장 보러 온 주부들이 구경하고 있었죠. 저 여자 왜 저러지? 떡볶이 장사하던 애 아니야. 철거 당했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구경거리로만 바라볼 뿐이었죠. 몇 명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제 비참한 모습이 SNS에 올라갈 생각을 하니 더욱 참담했죠. 용역업체 직원들은 실컷 웃고 나서 떠났어요. 다음부터는 법 지키면서 사세요. 마지막까지 비웃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재미없어진 구경거리에서 발길을 돌린 거예요. 저 혼자 진흙탕에 남겨졌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죠. 바닥에 굴러다니는 국물통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계속 주웠어요. 이것들이 제가 가진 전부였거든요. 어머니의 흔적이고 저의 지난 시간이었으니까요.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가장 큰 국물통 조각을 들어 올렸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아, 울부짖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규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억울함, 분노, 절망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24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됐어요. 눈이 퉁퉁 부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죠. 바닥에 앉은 채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가 그토록 아꼈던 장사터가 폐허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분노 뒤에 숨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일어서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흙탕 속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두 발로 섰죠. 부러진 간판을 다시 안고 집어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았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려고요. 그리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젖은 옷이 불편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흙투성이가 된 제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어제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죠.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소미야, 왜 이렇게 됐니? 괜찮아요. 씻고 올게요.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물이 따뜻했어요. 몸에 흙은 씻겨나갔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에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간직하고 계시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뚜껑을 열자 향기가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핸드크림 냄새였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 있었죠. 맨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그 밑으로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보였죠.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이어리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니 작은 봉투였어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못 봤을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오래된 명함이었죠.
장남건설 부회장 장도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개발 공고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명함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지켜줄 수 없었다. 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어요.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절함이 느껴졌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명함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면서요. 어머니는 생전에 제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봐도 항상 다른 얘기로 넘어가시곤 했죠.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를 떠났지. 그게 전부였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명함이 그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장도혁이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인 건가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자취방에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죠.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사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느꼈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슬프면서도 미안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들어가면 안 돼. 약속했잖아. 미안해. 그냥 한 번만. 소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죠. 두 사람이 현관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내가 어머니께 봉투를 건네는 게 보였죠.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필요 없어. 가져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사내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올게. 문이 닫힌 후 어머니가 한참 동안 우셨어요. 저는 왜 우시는지 몰랐지만 괜히 마음이 아팠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자주 한숨을 쉬셨죠. 그때는 그냥 어른들의 일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내가 장도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함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종이가 많이 낡아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뒷면의 글씨도 다시 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지켜줄 수 없었다. 이 글씨가 장도혁이 쓴 건가요?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인가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너무 많은 의문이 생겼거든요. 왜 어머니는 이 명함을 간직하셨을까요? 왜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저희 시장을 재개발하고 있다는 게 우연일까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말이에요. 명함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어뒀죠. 내일 장남건설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이 모든 게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그날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장사하던 자리를 보려고요. 여전히 바닥에는 빨간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어제 비가 내렸는데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얼룩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어요. 고급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검은색 벤츠였는데 번호판을 보니 관용차 같지는 않았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걸 보니 꽤 높은 지위의 사람 같았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죠. 가까이 와서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그 사내와 비슷했거든요. 남자가 바닥에 빨간 얼룩을 봤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를 바라봤어요.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이 살짝 보였는데 어제 본 그 명함과 같은 색깔이었어요. 혹시 장도혁 씨세요?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남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재개발 공고에서 봤어요. 서명하신 거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런데 여기 왜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망쳐놓은 곳을 구경하러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제 인생을 망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요. 할머니 병원비도 못 벌게 만들고. 장도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 저는 그냥요. 그냥 사람들 생계를 망쳐도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장도혁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혹시? 그가 한 발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 어머니 이름이 혹시?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장도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제 본 명함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한미정이요. 왜요? 그 순간 장도혁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혈색이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미정.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너 혹시 24살이니? 네. 그런데 왜? 장도혁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안 될 일이야. 이럴 수가. 그가 자꾸 중얼거렸어요. 뭐가 안 될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그치자 장도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너 혹시 생일이 7월 15일이니? 깜짝 놀랐어요. 제 생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그 순간 장도혁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미정, 미안하다. 그가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너에게도 미안하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일어나세요. 내가 너희.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신기해서 보는 거였죠.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러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운전기사도 차에서 내려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다가왔어요. 부회장이라고 했어요. 정말 장도혁이 맞았던 거네요. 괜찮다. 잠깐 혼자 있게 해달라. 장도혁이 손을 들어 운전기사를 막았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장도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너를 버린 사람이야. 뭐라고요? 내 아버지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거짓말이에요. 25년 전 미정과 헤어졌어. 그때 너를 임신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장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이미 결혼한 후였어. 미정에게 갔지만 만나주지 않았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취방 앞에서 만난 그 사내가 정말 아버지였던 거군요. 그때 한번 봤어. 너를 멀리서 말이야. 왜 말 안 했어요? 왜 모른 척 했어요? 미정이 원했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거든.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가 재개발을 추진한 이유도 혹시 이 근처에 너희가 살고 있을까 해서였어. 뭐요? 찾고 싶었어. 미정과 너를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장도혁이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내 삶을 망쳤구나. 2번씩이나.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그리고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일어나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떠나세요. 소미야,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한테는 아버지 없어요. 장도혁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그곳을 떠났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장도혁은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벤츠가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였죠. 소미야, 한 번만 만나자.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미야,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도 그 사람 편이세요. 편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대로 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내 밖으로 나갔어요. 장도혁이 차 앞에 서 있었는데 며칠 만에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소미야. 그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요. 뭐? 정말 제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장도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어디든 가자. 그렇게 병원에 갔어요. 인천의료원이라는 큰 병원이었죠. 검사실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쳤어요. 저와 장도혁의 타액을 채취해서 검사에 맡겼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장도혁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온 날 다시 병원에서 만났어요. 장도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의사가 결과지를 건네주었어요. 친자 확률 99.9%입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구나 싶었죠. 장도혁도 결과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 딸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서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미안하다. 장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지키지 못한 첫사랑이었다. 첫사랑이요. 대학생 때 만났어. 미정은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지.
장도혁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왜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니었어. 겁쟁이여서 도망친 거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회사에서 반대했어.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했지. 장도혁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나는 어렸고 바보였어. 가족들 말에 휘둘렸지.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에게 연락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 너를 임신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언제요? 너를 낳고 2살 때쯤. 그때 찾아갔었어. 어린 시절 그 기억이 맞았군요. 미정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너에게 상처만 줄 거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미정이 거부했거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장도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재개발도 그 때문에 추진한 거야. 이 근처에 너희가 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시장을요.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아버지를 찾으려다 딸의 삶을 망칠 뻔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개발을 중단할 거야. 정말요. 그리고 시장을 보존하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 거야. 장도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상인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싶어. 며칠 후 정말로 새로운 발표가 있었어요. 장남건설에서 재개발을 중단하고 시장 상권 보존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제공한다고 했죠.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상인들이 모두 기뻐했거든요. 소미야, 이게 다 내 덕분이구나. 야채가게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뭔가 했구나. 안 그럼 갑자기 이럴 리가 없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오셨어요. 소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망할 뻔했어. 아저씨,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내 덕분인 것 같아. 뭔가 기적이 일어났잖아. 상인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장도혁과는 그 후에도 몇 번 더 만났어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됐죠. 내 포장마차 새로 장만해주고 싶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미정에게 못해준 걸 너에게라도 해주고 싶어?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살아나는 걸 보니 다행이었어요. 다른 상인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새로운 포장마차를 마련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예전 자리에서 말이에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소미야, 떡볶이 하나. 김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 맛있게 해드릴게요. 국물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났죠.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시장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해가 지면서 하루 장사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셨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장도혁의 벤츠였죠. 창문이 내려가고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죠. 저도 작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아직은 그 정도가 한계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말이에요. 3개월 후 북성포구 시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부터 새롭게 단장됐어요. 깔끔한 타일과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고 상인들의 간판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가게였어요. 소민의 불맛 떡볶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새로 단장된 시장의 오픈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시장 상인의 분들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야채 가게 사모님, 생선 가게 아저씨, 붕어빵 할아버지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소미야, 오늘 정말 기분 좋다.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사모님. 구청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축하 화환을 들고 오셨죠. 소미님 덕분에 시장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죠.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온 것 같았어요. 그때 검은 벤츠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장도혁이 내렸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장남건설 부회장이 직접 온 거니까 신기해했죠. 장도혁이 제게 다가와서 작게 인사했어요. 오늘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기자 한 명이 장도혁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부회장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장도혁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시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이름을 건 가게가 있는 곳이거든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발언이었거든요. 딸이라고 하시면 소민의 떡볶이의 소미가 제 딸입니다. 장도혁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상권 활성화가 아닙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 날이기도 해요.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소미님, 어떤 기분이세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깊었거든요.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 도울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요. 저처럼 버티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야채 가게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오픈 행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소미야, 떡볶이 하나 주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주문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맛있게 해드릴게요. 국물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무리할 때쯤 장도혁이 다시 왔어요. 오늘 수고했다. 감사해요. 같이 저녁 먹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도 함께요. 그러자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장도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소미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장도혁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이거든요. 물론 아직 많은 게 어색해요. 장도혁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시장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뻐요.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볶이를 끓일 거예요. 할머니 약값도 벌고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